2023년 군사력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나라이자 유일하게 내수 시장만으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 미국. 미국은 어떻게 20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국 이사벨 1세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인도와 중국을 찾아 새로운 해상무역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구를 현재 크기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고 무작정 실크로드의 반대편으로 가면 아시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한 지 70일, 대서양 약 6,800km를 가로지른 콜럼버스는 지금의 바하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류 최초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한 콜럼버스는 외쳤죠. 마침내 내가 아시아에 도달했노라고. 그런데 사실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아시아를 발견하려면 지금의 2배는 더 가야 했죠. 또 콜럼버스가 인류 최초로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적어도 19,500년도 더 전쯤에 이미 원주민들이 얼어붙은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는 뜻의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앞서 말했듯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인도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콜럼버스가 사망하고 난 후에는 원래 인도를 동인도, 아메리카를 서인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메리카는 이름조차 없는 거대한 대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알고 보면 콜럼버스는 유럽인 한정으로도 아메리카의 최초 발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미 500년도 더 전에 아메리카에 도달했고 아일랜드인들도 아이슬란드를 거쳐 캐나다 동부를 발견한 후였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 노르망디어부들, 이탈리아 선원들, 바스크 포경업자들도 콜럼버스보다 한 발 앞서 아메리카를 발견했었는데요. 콜럼버스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만을 믿고 유럽 대륙 서쪽에 아시아가 있다 생각했고 얼떨결에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탓에 이름도 없었던 신대륙이 아메리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건 콜럼버스의 바하마 상륙 후 15년이나 지난 1507년이 다 되어서였는데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아마추어 지도 제작자가 탐험을 통해 아시아가 아님을 증명한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발견한 곳을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어찌되었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의 폭풍을 불러오는데요. 식민지 확장을 위한 대항해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강대국들에게 아메리카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나름의 문화를 이룬 채 살아가고 있긴 했지만 제국주의에 눈이 뒤집힌 유럽인들 관점에서 이들은 비인간이었습니다. 르네상스에 돌입한 당시 유럽은 문화적, 종교적, 기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직 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였습니다. 유럽인들 입장에서 아메리카는 4,25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빈 땅이 바다에서 불쑥 솟아난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저 깃발부터 꽂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끝이었는데요.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반항한다면 창칼로 하거나 손목을 해서 바다 출혈을 일으키게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정착이 식은 죽 먹기였던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최초로 동해안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한 스페인 사람들은 대체로 한 해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한 아메리카 동북부는 한랭기후라 농사를 짓는 게 비교적 어렵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식민지가 그나마 자치구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한 건 현재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영국의 식민지가 건설될 무렵입니다. 거의 1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영국은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에 성공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했고 프랑스는 퀘벡과 루이지애나, 네덜란드는 뉴욕과 뉴저지, 스웨덴은 델라웨어, 스페인은 플로리다 등의 각각 나름대로 식민 거점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던 1620년 천주교와 개신교 양쪽에서 눈칫밥을 먹던 분리파 청교도, 통칭 필그림들이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고 뛰쳐나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유럽의 청교도 신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아메리카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착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지금에서야 개척자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이들 필그림 대부분은 소상공인이거나 종교인이었고 그 흔한 낚싯대 하나 챙겨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개척과는 연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메리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원주민이었던 완파노아그족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완파노아그족은 필그림과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농사법을 전파했고 겨울에는 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식량을 나눴습니다.
이 덕에 정착에 성공한 청교도들은 감사의 의미로 수학철에 완파노아그족을 초대해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미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개신교 3대 명절 중 하나지만 국경일로까지 지정해 연휴로 지키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가 유일합니다. 두 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종교적인 의미보다 본격적인 정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데요. 안정적 식량 자원을 확보한 정착민들은 식민지를 넓혀가기 시작했고 완파노아그족은 유럽인들의 전염병과 총칼의 50년 후 대부분 멸족당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교도들과 유럽 각지의 이주민들은 아메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영국은 1732년 조지아까지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지금의 북미 지역 동해안을 대부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아예 유럽계 백인 인구가 원주민의 수를 넘어서는 지역이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북미 지역은 크게 영국 식민지령과 프랑스 식민지령을 나뉘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식민지라 해도 두 나라의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도피처로서 너도 나도 자유롭게 정착에 도전했던 영국의 식민지와 다르게 프랑스령은 어디까지나 군주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아메리카의 프랑스령은 설탕 플랜테이션과 모피 무역을 위해 건설된 계획 도시에 가까웠는데요. 이주 또한 프랑스 본국에서 심사를 통과한 정착민들만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국령에 비해 인구가 적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영국의 정착민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였고 자영민 출신이었기에 농지 확보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 본토는 동인도 회사를 말미암은 동쪽 식민지 확보에 열성적이었고 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방임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13개의 식민지는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진 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필그림이 정착한 플리머스 매사추세츠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 뉴잉글랜드 식민지는 청교도가 대부분이었고 자주 독립의 기조가 강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식민지는 아예 자체적인 입법기관인 타운 미팅 제도까지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 직접 만나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방식인데요. 산업구조 또한 기존의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수렵과 목재를 이용한 2차 산업이 발달했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 등 남부 식민지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건설되었는데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쪽은 천주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북부 식민지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의회 또한 영국의 의회 제도를 본뜬 카운티 제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식민지 등 중부 식민지는 북부와 남부가 적당히 섞인 체제를 유지했는데요. 딱 봐도 프랑스와 달리 굉장히 복잡한 사회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정착민들이 꽃길만 걷는 사이 유럽 본토에서는 7년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나름의 이유에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식민지 확장을 두고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펼쳐진 알력 다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규모는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만했는데요. 시작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이었지만 대영 제국과 프랑스 왕국이 동맹관계를 들먹이며 참전했고 스페인 제국, 러시아 제국, 스웨덴 제국부터 포르투갈 왕국, 신성로마 제국, 이탈리아 반도의 제후국에 아시아의 무굴 제국까지 치고받았으니 최초의 세계대전이라는 이명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7년 전쟁의 여파는 이역만리 아메리카에서조차 프랑스 식민지와 영국 식민지의 대대적인 무력 충돌로 번졌는데요. 바로 프랑스 인디언 전쟁입니다. 이름과 다르게 영국령과 프랑스령 모두 병력과 보급이 형편없었기에 아메리카 원주민을 끌어들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7년 전쟁의 승자는 대영제국에 돌아갔고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프랑스령을 죄다 병합해 기존의 4배에 달하는 식민지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영제국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어찌어찌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대영제국은 전비로만 1억 3천만 파운드의 빚을 졌고 이자로만 한 해 450만 파운드를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국채를 메우기 위해 식민지의 각종 억지 과세를 때려버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공문서, 신문, 달력 등 각종 문서에 세금을 매기는 인지세가 있었고 심지어 설탕, 커피, 와인 등 온갖 것에 과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연히 영국령 아메리카 13개 식민지는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게다가 이참에 영국 본토 의회 내에서 13개 식민지의 정치적 발언권을 얻기 위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과세는 둘째치고서라도 왜 그걸 본토에서 마음대로 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과세는 식민지에 이루어졌으니 13개 식민지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후폭풍을 불러온 건 홍차법이었습니다. 당시 홍차는 대부분 밀수를 통해 중국에서 영국의 식민지들로 유통되었는데요.
대영 제국은 여기에 동인도 회사를 개입시키면서 정부가 직접 홍차 유통망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영 제국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식민지인들은 싼 값에 홍차를 마실 수 있는 일거양득의 법안이었는데요. 문제는 홍차를 주요 상품으로 삼았던 식민지 상인들과 밀수업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적으로 해상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아메리카의 영국령에서 이런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분노한 밀수업자와 상인들은 보스턴에서 대영 제국을 상대로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다과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동인도 회사의 홍차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도 과하다 싶었는지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분장한 채 말이죠. 그리고 이에 분노한 대영 제국은 매사추세츠 식민지 자치정부를 폐지하는 등 다시는 식민지의 만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는데요. 물론 보스턴차 사건은 단지 계기였을 뿐입니다. 그보다 3년 전인 1770년에는 영국군과 식민지 민간인의 다툼이 유혈사태로 먼저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기가 어찌되었든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와 대영 제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